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국가직 시험 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학개론 치시느라 선생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문제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국가직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6월 달에 있는 지방직 시험도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니까 국가직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다루어졌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시험에 대한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6월 달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직 시험의 출제 경향을 들여다보고 어느 부분이 좀 더 부족한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지방직 시험에 어디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될지를 좀 더 가늠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험을 치고 선생님들이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저는 일단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시작하실 때쯤 해설 강의를 통해서 교육학 개론의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설하고 오늘 선생님들이 치르셨던 국가직 시험, 9급 국가직 시험의 교육학 개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들에게 짧게나마 선생님들에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푸셨던 1번 문제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항존주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항존주의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존주의 교육 철학의 핵심은 진리의 불변성, 그렇죠? 그래서 진리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성이라는 개념이고 이성과 지성의 개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개발이란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건 결국 이성과 지성의 개발, 그걸 통한 자유, 인문, 교양, 교육으로의 발달이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번 지분에서도 항존주의와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이라는 항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 혹은 진리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의 아동의 존중의 원리를 채택하는 건 진보주의 교육에 속합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도를 중시하는 건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이후에 나왔던 그렇죠. 사회적 재건주의 혹은 재건주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죠. 3번이 해당하는 선지고 4번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했으니까 이것도 진보주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질주의나 항존주의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가치나 삶의 근본적인 진리에 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직업교육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전통 문화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실제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건 진보주의 교육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1번과 4번은 진보주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2번은 사회적 재건주의 교육, 재건주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답이 항존주의에 관한 부분은 진리관은 3번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고치케 사회문화이론에 근거할 때 가에 들어갈 말은 비고치케 하면 우리가 비고치케 3대장 개념이 존재했었죠. GPD, 근접발달 영역, 근접발달 영역에 따른 교사 역할론을 강조하는 비계 설정, 스캐폴딩, 그리고 그 역동적 영역인 근접발달 영역을 평가하는 거 우리가 역동적 평가다라고 했는데 지문에서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뭐다? 잠재적 발달 수준을 가리킵니다.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실제적 발달 수준이에요. 그러면 잠재적 발달,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차이 혹은 사이 개념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비고치케의 개념은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1번 문항은 선지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프로이트를 떠올릴 수 있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프로이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즉 개인의 무의식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했고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칼 융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와 오랫동안 친분 관계와 학문적 교류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의 개념을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구분했던 사람이 융이고요. 집단 무의식은 프로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융의 정신 분석학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3번의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버트 셀리그만의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 무력감이죠. 그래서 학습 과제에 대해서 내가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 반대 개념이 자아 효능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무력감 아니고요. 잠재적 발달 영역 아니죠. 잠재적 발달 영역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잠재적 발달 영역입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사이 영역을 물었으니까 GPD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답안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까지도 선생님들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도성 유형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최근 우리 학교 현장에서 분산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우리가 실전 모의고에서도 풀었던 내용이고요. 지도성에 대한
중앙 집권적 사고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만 있다. 혹은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기존의 리더십에 관한 관념과 생각들을 비판하고 리더십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분산적 리더십이죠. 누구의? 엘 무어의 분산적 리더십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리더십.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의 리더십. 우리가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공동의 리더십. 그래서 가장 넓은 포괄적인, 그래서 공식적 리더십과 비공식적 리더십, 수직적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분산적 리더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적 리더십은 교사, 그 다음 리더들, 교사들, 그리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상황들이 이 분산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했고, 가장 광범위한 리더십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중에서도 공동의 리더십을 통해서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분산적 리더십임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정확하게 끄집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의 조직이 점점 복잡해지고 비대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조직 내에서 많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 사람들을 한 특정 영역의 리더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리더십의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최근의 조직에서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분산적. 상황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른 리더십의 효과성을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피들러 같은 학자들,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개념들, 상황적 리더십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허시와 블렌차드와 허시와 블렌차드의 우리가 상황적 리더십 개념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 모든 개념들이 다 상황적 리더십에 속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봉급을 주면 봉급에 따른 무언가를, 대가를 이룰 수 있는, 보상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give and take라는 개념,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과 반대 개념이 거래적 리더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행정에서 XY 이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구성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거래적 리더십은 X 이론에 속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요, Y 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서로 반대 개념, 대치, 항상 우리가 컨트라스트로 봤던 개념들인데 나왔습니다. 어쨌든 3번의 사례문은 분산적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들이 사례문에서 공동의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이해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정확한 문항을 선지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4번의 코미니우스는 17세기 실학주의 학자 중에서도 누구를 가리킨다? 감각적 실학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코미니우스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것도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 우리가 이론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던 무슨 교육학? 그렇죠. 범교육학, 범지학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라틴어 우리가 펜페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된다. 이거 우리가 범교육학, 범지학, 이거 이제 라틴어로는 펜페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코메니우스의 사상이라고, 범교육학은 코메니우스의 사상입니다. 그림을 넣은 교재인 세계도회를 제작해서, 우리가 일단 오리비우스 픽투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림이 들어간 책이라 했지만 사실은 세계 최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권근의 입학도설이나 이후에 이황이 썼던 성학 10도 같은 것들이 다 그림이 들어가 있는 도설류의 책들이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최초의 그림이 들어간 교과서로 세계도회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위주의 언어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언어 이전의 사물, 그래서 그림이 먼저, 직관,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교육이었죠. 그래서 감각적 실학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형태의 교재입니다. 세 번째, 동굴의 비유를 통해 교육의 핵심적 원리와 지식의 단계를 제시했다. 이거는 코미니우스의 사상이 아니라 누구의 사상이죠? 고대 그리스 교육에서, 그래서 플라톤이 교육의 과정을 동굴에 비유해서 교육의 과정을 어떤 단계? 그렇죠. 이렇게 무지한 단계, 무교육의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 교육의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 계몽의 단계까지 기본적으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교육의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코미니우스의 사상이 아니라 플라톤의 사상이라는 걸 뚜렷하게 국가론에서 나타나는 동굴의 비유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코미니우스는 기본적으로 4단계 학제론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무릎학교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모국어, 라틴어, 마지막으로 대학으로 이어지는 4단계 학제론을 제안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4번 문제도 1번, 2번, 4번에 대한 뚜렷한 이해나
기억이 정확히 없다 하더라도 동굴에 비유하면 플라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더 변별해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직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 중 출발점 행동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문제는 조금 독특해요. 특정 개념이나 이론을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제적 접근의 설계 이론을 ISD 모형 같은 에디 모형이나 디겐 캐리 모형 아니면 로버트 글레이저의 수업 절차 모형 같은 특정 모형에 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업의 설계 과정에서 출발점 행동 진단과 무관한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에 학습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고 수업 절차를 확인한다. 학생들에게 여기서 출발점 행동 진단은 학습자의 개인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의 위계나 내용이나 수업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바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학습자가 해당 학습 과정을 학습할 만한 발달 수준이 도달되었는지, 즉 학습자들이 뭐를 확인한다? 준비성을 확인하는 거. 이 출발점 행동 진단이죠. 그래서 지적 출발점 행동, 정의적 출발점 행동을 다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학습자의 선수 학습 요소. 가장 중요한 지적 출발점 행동의 요소, 진단 요소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선수 학습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이 되어 있는지, 혹은 학습 결손이나 장애가 있는지 결핍의 여부들을 확인합니다. 해당 학습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나 적성, 그러니까 정의적 출발점 행동이죠. 출발점 행동은 기본적으로 지적 출발점 행동의 진단과 정의적 출발점 행동의 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출발점 진단 행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혹은 진단평가에서 무엇을 진단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5번 문제는 교수학습 과정 중이라는 영역을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이 영역은 교육 방법 및 공학의 영역 안에서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진단평가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2번, 3번, 4번이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1번은 아니다. 1번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목표 설정이나 학습과제 분석이나 혹은 교수 분석 같은 단계에서 이런 1번 같은 문항들이 선지들에 관한 내용들이 선정되고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도 선생님들이 출발점 행동 진단 혹은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어렵지 않게 1번 문항을 관련 없는 문항으로 변별해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콜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6번 문항이 비교적 조금 문항의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지 않고 조금 어렵게 진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전체 단계를 머릿속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낼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동 초기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도덕성 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문항은 되게 조금 문제적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 발달을 동화와 조절의 과정,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콜버그의 발달 이론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발달도 결국 뭐의 발달이다? 인지 발달이고, 인지 발달이 꼭 도덕성 발달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지 발달이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각, 그렇죠? 감각 운동기에서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올라감에 따라서 인지 발달에 따른 도덕성 발달도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지 발달의 과정과 도덕성 발달의 과정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뭐가 문제다? 아동의 초기에 초점을 둔다. 아동의 초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발달 단계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 발달 과업, 인지 발달의 과업이 존재합니다. 아동의 발달에서 초기에 초점을 두는 건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적이다. 아동 초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후에는 도덕성 발달과 인지 발달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라는 건 크게 틀린 문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인습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인습이라는 걸 기준으로 전인습과 인습과 후인습, 인습 후로 구분했죠. 전인습 수준에서 도덕성 발달의 시작은 벌과 복종의 지향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서 처벌을 피해서 벌을 받으면 나쁜 행동이고, 그리고 그렇죠. 복종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면 도덕적 행동이다라고 판단하는 1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1번이 틀렸죠. 선악을 판단하는 초자 작동에 도덕성이 발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초자의 개념은 누구의 개념이다? 프로이트의 개념입니다. 이미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뭐로 보았다? 도덕성 추론 능력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추론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혹은 도덕성의
추론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초자와 관련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입니다. 제가 도덕적이라고 했는데 도덕성이라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추론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4번 문항의 선지 인습 수준에서 보편적 원리를 지향한다. 인습 수준에서는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수준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습 후인습 수준이고요. 인습 수준에서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 관습에 근거해서 도덕 판단이 이루어지는 수준은 인습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습 수준에서는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보편적 원리는 인습 후 혹은 후인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항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들여다보면 이 문제도 다른 문제 5번 문항까지 비해서는 약간 까다로운 문항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도덕성 발달에 대한 옳은 것을 잘 끄집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4번 틀린 문항이고 2번이 맞는 문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번 문항으로 선생님들과 가겠습니다. 7번은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예방이라 대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받아들고 제가 20문제 중에 가장 아쉬웠던 문항 중에 하나가 7번입니다. 선생님들과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측면들을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특강에서는 강조했었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이 문항을 다루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7번 문항 어쨌든 학교폭력이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다룬 것처럼 이 테마가 다루어졌죠. 1번에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의 이 법이 다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또 가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이에요. 피해자가 학교폭력이라고 느끼면 어떤 범죄에 들어간다? 학교폭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적 범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학교 안, 밖,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적 대상이다라는 학교폭력의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라는 관계법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제가 관계법을 설명할 때 관계법이라는 거 우리가 완벽하게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법이라는 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진술문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들여다보면 비교적 답안이 이 문항이 맞는 문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변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연습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문항에서도 잘 적용되었기를 바라 봅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사건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자라는 게 도입이 되어서 이제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 학폭이나 혹은 학교 자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또 교육장에게 넘기지 않고 학교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될 수 없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문항을 잘 보면 가해자가 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가해자의 원이 아니라 누구의 원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학교 안에서 학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가해 학생이 자기가 가해놓고 대책 시험에는 필요 없어요라고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좋겠다고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측면이죠. 그래서 이번이 문항이 옳지 않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그 보호자가 학교 폭력에 따른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문항이어서 3번에 보시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한 학기에 어떻게 돼 있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 문항 우리가 다루었던 문항이었죠. 그래서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조언, 또 일시보호, 치료나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은 모든 문항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번 문항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가해 학생의 원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원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논리적인 접근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문제가 문항의 선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7번 문항은 20번 오늘 출제되었던 전체 20문항 중에 비교적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관계법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래도 그 어떤 문항보다 비교적 난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7번 문항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다 맞았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선생님들과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개념이고요.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좀 자세히 문항을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을 좀 변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 자료를 탐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 탐구가 가능해지겠죠. 두 번째는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사물, 장소,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조선시대의 왕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어떤 영상 안에 들어가거나 마치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투사 매체인 실물 화상기나 OHP를 핵심 장치로 활용한다. 이게 3번이 틀린 문항이죠. 여기서 투사 매체인 실물 화상이나 OHP를 핵심 장치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VR을 활용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이나 핸드헬들이 모바일 기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VR, 증강현실을 활용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안에서도 VR로 확인할 수 있는 증강현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큐빅인데 이 큐빅의 길이를 입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요. 증강현실처럼 이 안에 받아들여서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메저먼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앱이나 또 최신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활용하지 예전에 투사 매체인 실물이나 OHP는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매체이기 때문에 VR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항을 우리가 좀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번째, 학습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실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습 과정보다 몰입감을 아주 실감 있게 구현해낼 수 있는 형태가 4번의 선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문제는 가상현실 기술 활용 교육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문항의 문제에서 관련 없는 세 번째 선지를 선생님들이 비교적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번 문항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목표에 해당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룸의 인지적 영역의 목표는 지식위의 적용, 그리고 분석, 종합, 평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복잡한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의 행동으로 그 구성 요소나 관계의 그래서 요소, 관계를 뭐한다? 확인한다. 그래서 이 과정이 분석의 단계이고요. 또 두 번째, 범죄에 속하는 목표 진술의 예로 사실과 추론의 구분 혹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기 같은 것들. 만약에 관계를 짓는다면 종합과 관련된 내용이나 평가와 연관된 내용일 수 있는데 구분, 또 요소를 찾아내기, 추론과 찾아내기 같은 서술어는 주로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와 관련된 진술, 행동 진술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 적용, 평가, 종합,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분석이 사례문에 해당하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모든 이 지식이해 적용 그리고 분석 종합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변별해낼 수 있는데 이것도 사례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잘 매칭시켜 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9번 문제 문항도 다른 문항에 비해서 조금 난도가 있었다.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6가지의 목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페스탈로츠의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페스탈로츠는 기본적으로 19세기 신인 문주의 교육에서도 아동 중심 사상인 그렇죠.
개발주의 교육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죠. 일반 교육학을 저술해서 심리학적 원인에 기초한 교육 방법을 정립했다. 자, 이 문항이 틀렸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문항, 독일어 우리가 알게마인의 페다고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똑같은 신인문주의, 19세기 신인문주의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이다?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헤르바르트의 책입니다. 그래서 헤르바르트가 일반 교육학을 전술해서 그래서 심리학, 교육 방법에서는 심리학을, 그 다음 교육의 목표에서는 윤리학을 기반으로 하나의 교육학으로 정립해 놓은 게 일반 교육학이다입니다. 그래서 1번이 페스탈루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헤르바르트에 관한 부분이고요. 아동의 자발적 활동과 실무를 활용한 직관교육, 기본적으로 17세기 감각적 경험 실학주의 교육에서 18세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19세기 아동중심 교육으로 개발주의 교육. 이 과정은 아동중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 직관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관교육을 중시했다 맞고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빈민학교, 스위리히의 빈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신체적인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 지적 능력, 이거를 페스탈루치 뭐라고 불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다. 그래서 인간성 안에는 머리를 따지는 지적 능력, 가슴, 도덕교육, 그다음 손해, 그다음 노작교육이라는 세 가지 능력의 조화로운 균형 발달. 그래서 무슨 교육이다?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3번, 4번이 페스탈루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이 관련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1번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페이올의 산업관리론에서 교육행정의 과정을 여러 번 선생님들과 함께 풀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주로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조정을 묻지 않고 뭘 물었다? 플래닝, 계획에 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목표의 설정, 목표 설정에 따른 미래 행동의 수단과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 다 목표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플래닝, 기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선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에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허스버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동기위생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요인은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 유발과 직무 동기 유발과 직결되어 있고 위생 요인은 직무 동기 유발과 무관한 그래서 직무 외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 그 자체가 아니라 직무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동기 위생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차원이고요. 그다음 동기 요인은 만족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요인이죠. 맥그리거는 XY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X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으로 보고 뭐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X이론 관점에서 뭐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통제, 보상에 의한 통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본성 X이론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누구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구성원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존중하는 관점, 인간관이죠. Y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허스버그의 위생이론과 허스버그의 Y이론을 가리킨다. 그래서 위생 X, Y론을 매칭하는 문제였다. 한 사례문이지만 두 학자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20번 문항 전체에서 이렇게 한 문항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자를 다룬 건 이 문항이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처음으로 나왔던 문항이었습니다. 13번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주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아주 단순한 문제죠. 전이, 저항, 자유현상, 비암적 신념의 반박은 그렇죠. 인지적 접근의 상담, 지시적 상담수 대표적인 앨리스의 REBT나 혹은 우리가 배에게 인지치료까지 갈 수 있지만 비암적 신념 논박은 특히 앨리스의 REBT 중에서도 ABCD 기법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다? 그렇죠. 디스피테이션 해서 A, B, C에 따른 D 그래서 비암적 신념의 논박이 이루어지는 네 번째 ABCD 기법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거는 정신분석 상담과 관련이 없는 건 4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사항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전 모의에서 특히 우리가 참 많이 풀었었는데 1번 문항을 보면 학교 급식 또 자유학교에서 실시 교과형 도서나 교육자료의 선정,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련 없는 건 교육과정의 개정과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2013년도에 영구학교로 시작해서 2016년도에 전국의 학교, 중학교에게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 자체를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에 관련된 편성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뭐다?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는 이미 국가 수준에서 이미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심의사항과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회학자는 우리가 사례문에서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갈등론에서 특히 우리가 많이 접했던 학자가 여기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나 혹은 브루디에의 문화 재생산 불평등 이론을 우리가 많이 정리했었습니다. 학교와 지배 집단의 의미체계와 가치체계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다뤘으니까 일단 누구는 아니다. 브루디에는 아니겠죠. 근데 선지에 브루디에는 없어요, 다행히.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친 지식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해내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의식적으로 교육과정을 받아들이고 이걸 깨달았던 의식적으로 이걸 비판한 민주적 좌파에 의한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는 상대적 자율성 이론을 강조했던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화적 헤게모니는 애플입니다. 파슨스는 기능론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듀리케임 이후에 파슨스는 선발을 통한 사회화라는 학교 교육의 역할을 아주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학교를 또 뭐로?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고 학교의 기능을 유지, 유형 기능으로 강조했던 학자가 파슨스입니다. 로젠탈 기억이 나시나요, 선생님들?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죠? 야콥슨과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통해서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학습 동기와 관련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제안했던 학자입니다. 드리브는 기능론자죠. 사회적 규범화라는 네 가지 규범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성, 특정성, 그리고 독립심, 또 성취 지향성 같은 개념을 통한 사회적 규범화를 제안했던 학자가 드리븐이었습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콜만 너무너무 중요한 학자였고 우리가 참 많이 풀었던 학자입니다. 콜만의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에 부모 자녀 간의 상호 신뢰나 긍정적 상호작용,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이게 가장 전형적이고 티피컬한 사회자본에 관한 개념 진술이죠. 2번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활지도나 학습 지원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는 활동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은 이 학습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또 부모의 직장, 부모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도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었다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도 콜만의 사회자본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다. 3번에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사회자본의 유무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부모의 인적 자본이나 문화 자본이나 혹은 경제 자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자에게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사회 자본이었고요. 당연히 사회 자본이 학업 성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한 학생의 사회 자본의 유무가 혹은 여부가 학업 성취의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의 학교 시연의 실험실 등 물리적 객관적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 이거는 사회적 자본과 무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 조건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16번에 사회적 자본과 관련 없는 건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대한 것은 학생의 정도를 시간의 함수로 본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최적 접근의 수업 설계 이론에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잘 아는 모든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시간 변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무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죠? 학교학습 모임에 했던 캐롤이고요. 그다음 한 사람은 완전 학습을 이야기했던 블룸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함수로 본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함수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사람은 블룸이 아니라 누구죠? 그래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었습니다. 적성은 최적의 학습 조건에서 학습 과제를 누가 더 빨리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적성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학습 과제에 걸리는 시간 개념으로, 이것도 시간 개념이에요. 개념으로 적성 개념을 이야기했던 학자는 캐롤입니다. 수업 이해력은 학자가 수업 내용이나 교사 설명, 제시된 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분모로 보고 학습 필요한 시간의 적성, 수업의 이해력, 수업의 질로 두고 그 다음 학습에 실제로 사용한 시간 혹은 소비한 시간을 분자로 두고 그래서 학습 기회와 지구력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분모를 가능하면 작게 하고 분자를 크게, 즉 학습에 실제로 소비하는 시간을 늘려서 학습의 정도를 시간의 함수값으로 그 정도를 높이려고 했던 게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었습니다. 글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의 절차 모형에서 수업 목표 설정, 출발점 행동 진단, 수업 전개 평가라는 개념을 제안했던 사람이죠. 브루너의 발견학습, 연역적 접근에 의한 브루너 발견학습, 우리가 잘 지식의 구조의 발견학습이라는 개념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탐구 능력의 배양을 통한 지적 수월성,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던 수업 설계 모형이었습니다. 간의 학습 위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적 기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목표별 수업 이론에 따라서 위계를 가진데 특히 지적 기능의 목표에서 학습 위계를 가진다.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17번의 답은
2번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시간이었다.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번입니다. 교육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이제 평가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교육평가의 유형을 물었습니다. 속도검사. 모든 학생이 모든 문항을 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건 속도검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다? 그렇죠. 역량검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역량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검사나 역량검사를 주로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지능지수를 이야기할 때 지능지수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역량검사가 아니라 스피드검사, 속도검사이기 때문에 아동의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또 언제 역량이나 지능검사라는 속도검사를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뢰도 추정 방법에서 대표적인 스피어만 브라운의 공식을 활용하는 게 반분검사 신뢰도인데 반분검사 추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속도검사보다는 뭐를 쓰는 게 더 추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예, 그렇죠. 역량검사를 쓰는 게 더 추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속도와 역량검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현행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해 주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속도검사보다는 역량검사가 최근에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정리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준거지향 평가, 학생의 점수를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하는 건 준거지향이 아니라 그렇죠. 규준지향 평가입니다. 규준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준거가 아니라 규준지향 평가를 나타냅니다. 3번의 형성평가, 학기 중 학습의 진척 상황을 점검해서 학습 속도나 소조리나 학습자의 강화에 활용한다. 형성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었다. 진술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준화 검사는 교사가 제작해서 표준화 검사는 기본적으로 교사 제작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작한다? 그렇죠. 형식 검사이기 때문에 교사 제작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업 진행 중이죠. 수업 진행 중이니까 이거는 표준화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다? 형성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의 학업성 지도나 행동 특성을 측정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4번은 우리가 진단평가도 수업 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표준화 검사보다는 오히려 형성평가에 가까운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문항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항은 형성평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은 여기서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적 관련 이론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관련 관점에서의 청소년 비행 이론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 아노미 이론 또 우리가 지금 문항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듀리켐이나 머튼에 의해서 아노미 이론이 좀 더 발전이 되었죠. 그다음 사회 통제 이론 또 편류 이론 또 차별 연합 이론 같은 주요 이론들을 몇 가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아노미 이론이죠. 문화적인 가치와 사회적 수단의 불일치. 여기서 문화적인 가치와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적인 가치, 이건 일종의 합리적인 가치 이런 거죠. 합리적 수단과 관련되어 있겠죠.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수단은 또 말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은 합리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인한 사회심적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비행을 시도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내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 이 우리가 아노미, 법이 없는 아는 부정 접두사였죠. 그래서 놈은 이렇게 법칙이나 규범이나 법이니까 아노미, 그러니까 법이 없는 무질서한 무법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듀리켐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머튼이 이 이론을 정립시켰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이론은 아노미다. 낙인 이론은 낙인에 따른 일탈 이론 우리가 미시학적 관점에서 교육사회학 미시학 접근에서도 정리했던 내용이죠. 사회통제 이론이 히루시가 제안했던 누구나도 비행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유대나 연합이 사회적 통제 기제로 발휘되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형태가 사회통제 이론이었죠. 합리적 선택 이론은 말 그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라?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제안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사회적 선택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행정에 자연스럽게 접목된 형태인데 인간의 모든 선택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걸 전제해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행동 분석에 따른 결론을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우고 광범위한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 19번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지방직 문제를 지방직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되면 합리적 선택 이론에 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생활지도 활동과 적용 사례가 바르게 작지어진 것은 이것도 우리가 상담심리 생활지도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학생조사 활동 진로 탐색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 조사 활동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건 학생 조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치 활동이나
배치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정보 제공 활동입니다. 신입생에게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에 관한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한 활동이기 때문에 2번 문항이 정확하게 적용 사례가 잘 짝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배치 활동입니다. 학생들의 수업 적응 정도를 점검하고 부적응 학생을 상담했다. 학생들의 수업 적응 정도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그리고 부적응했다면 부적응한 학생이 다시 도와주는 행위는 배치 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이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추수 활동과 관련되어 있죠. 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부분을 진단해서 들여다보는 것 다 추수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죠. 학기 초에 학생에 관한 신체적 지적 특성과 가정 환경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이건 어디에 속한다? 그렇죠. 학생 조사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기출했던 문제를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분석하면서 우리 문항의 특징이 뭐다? 그래서 특정 개념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 그 안에 다 문항을 진술을 섞어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전형적으로 문항의 개념과 진술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 두었죠. 그래서 4번은 1번에 해당하고요. 2번은 맞고요. 3번은 추수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에 또 배치 활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맞는 건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오늘 시험을 치고 조금 빠르게 선생님들에게 좀 해설 강의를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에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음 6월에 있는 오는 지방직 시험에 어떻게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다루될 좀 더 선생님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나간 국가직 시험은 이제 선생님들이 내려두고 단순히 그냥 내려두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이 틀렸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kom꼼하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남아있는 약 한 2개월간 2개월이 맞나요? 이제 4월, 5월, 그러니까 약 한 6주, 7주 정도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이 시간들을 좀 잘 선용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통해서 좀 더 강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제가 좀 더 선생님들을 좀 더 뚜렷하게 트레이닝 시켜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뚜렷해진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강의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준비했던 것들대로 해설 강의에서 부족함 없이 저의 기대나 바람대로 선생님들이 크게 실수 없이 이번 문제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많이 기대하지만 어쨌든 시험을 쳤으니 잘 내려놓고 잘 분석해서 남아있는 시간 오는 시험에 좀 더 선생님들이 더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또 선생님들 시험 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일 선생님들 좀 쉼의 시간 좀 충분히 가지시고 잘 정리한 다음에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선생님들 지방직 시험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 내용을 준비해서 또 좋은 문제를 준비해서 선생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지방직 시험을 오픈할 때, 개강할 때 선생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